저는 노르웨이 출신의 야콥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배관공으로 일했고, 배관공은 노르웨이에서 엄청난 고소득 직종이기에 늘 부족함 없이 살았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저는 항상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20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뜬금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린 친형제 같던 친구 헬리크가 있고, 그와 함께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어쩌면 평생 동안 볼 수 없게 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워졌거든요.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간 그가 한국인 여성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제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주저없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궁금증이 들었어요. 노르웨이는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넘치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복지 시스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경제적으로 꽤나 발전한 국가라고 듣기는 했지만 파도 끝이 없는 자원을 보유한 노르웨이에 비할 바는 아닌 수준이었죠. 심지어 20년 전의 한국이라면 분명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리크 가족은 도대체 왜 자국보다 더 가난한 한국으로 이주했을까요? 저는 헬리크와 그의 부모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과 설렘을 아는 채 저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한국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택시부터 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 한국 인프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인인 저로서는 이러한 도시 인프라가 무척이나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노르웨이에도 트램이나 버스 등이 있긴 하지만 노선이 무척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친구들이 노르웨이를 방문하기라도 한다면 이런 후진적인 인프라 때문에 늘 차를 몰고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합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친구들은 다들 노르웨이는 선진국이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며 잔뜩 기대에 찬 채로 오지만 매번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저는 여간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그저 놀라운 인프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노르웨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지하철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의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좌석 위에 짐칸처럼 보이는 곳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은 채로 좌석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많았고,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꼽고 비싼 브랜드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성은 한국 브랜드이기에 한국인들은 고가의 삼성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일단 노르웨이에서는 삼성 브랜드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 자체를 쉽사리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물건을 도둑맞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버스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4인조 강도단에 의해 버스 구석에서 둘러싸여 반강제로 호주머니와 가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털릴 수 있고, 이런 범죄는 대놓고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노르웨이 기차에도 짐칸이 있지만 아무도 이 칸을 사용하지 않죠. 유럽에서는 잠시라도 내 손을 떠난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도둑들이 득실되고 있는데 노르웨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면 이렇게 대놓고 훔쳐가달라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 것인지 한국인들의 마치 평생 동안 도둑 한번 구경해보지 못했다는 듯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헬리크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고, 오랜만에 헬리크와 그의 부모님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포옹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노르웨이보다 훨씬 가난한 한국에 왜 간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헬리크의 부모님은 20여 년 전 제게 보여주셨던 인자한 미소를 그대로 지으시며 직접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헬리크의 차에 탑승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전형적으로 자원 덕분에 부유해진 나라로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노르웨이는 모든 환경이 극단적이죠. 노르웨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숲, 도시를 모두 가진 곳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모든 환경을 경험하려면 하루 종일 운전만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가 훌륭해서 산과 바다, 숲, 고즈넉한 전통가옥, 그리고 멋진 고층 빌딩을 반나절 만에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낮은 건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노르웨이에서 살던 제가 한국의 고층 빌딩의 이질감을 느낄 때쯤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있는 숲과 불교 사찰, 그리고 장엄한 산들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았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고 한국식 바비큐를 선보여주겠다는 헬리크의 말에 다시 헬리크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삼겹살은 특별하더군요. 불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요리를 조리할 수 있어서 뭔가 대화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었죠. 또 삼겹살은 어찌나 특별하던지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 제게도 한국의 삼겹살 요리는 소고기보다도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던 중 헬리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그는 술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헬리크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밤중에 나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노르웨이는 유럽치고 치안이 괜찮은 편임에도 역시나 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헬리크를 말리며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헬리크는 자신이 차를 잘못 주차해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라 잠시만 나갔다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술을 마셨는데 운전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가겠다니 저는 헬리크를 말리다 못해 함께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수상한 한국인 남성은 헬리크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헬리크에게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더니 이내 헬리크에게 차키를 건네받고 헬리크의 차에 탑승했거든요. 저는 남에게 차키를 맡기는 헬리크를 보고 미쳤구나 싶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복지 선진국이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노르웨이지만 아직도 차량 강도가 득실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제 지인도 차량을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수상한 남성에게 차키를 건네주다니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차키를 받은 한국인 남성은 능숙한 솜씨로 헬리크의 차를 뺐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빠져 멍청한 표정을 짓던 저를 본 헬리크는 엄청나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야콥,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가 내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더니 자신이 대신 차를 빼주겠다고 하더라.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 저는 노르웨이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한국이라는 나라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다음 날 저는 더욱 경악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발단은 헬리크의 도발이었습니다. 야콥, 넌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줄 알고 있지? 한국과 노르웨이 둘 다 경험해본 나로서는 한국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확신할 수 있어.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더군요. 노르웨이의 숲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조국을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헬리크는 저를 가평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요. 가평의 산과 조화된 계곡은 정말 미친 풍경을 자랑했고 저는 헬리크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가평 글램핑장에서 신나게 놀고 밤이 되자 헬리크는 아내가 걱정하니 외박은 무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밤운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시야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범죄 등의 이유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그냥 밤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선진국인 노르웨이라도 밤중에 강도의 차량 습격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한국이더라도 노르웨이와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저와는 달리 헬리크는 정말 그 누구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운전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계곡에 가면서 진흙이 다 튀어서 차가 더러워졌다며 세차장까지 들르는 여유를 보여줬는데요. 노르웨이는 인프라가 전무해서 사실상 세차장이 없는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거의 백화점만한 대형 세차장이 여러 군데 존재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 대형 세차장에는 건장한 한국인 남성들로 가득했고 멀쩡한 낯을 놔두고 한밤중에 세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저는 그들이 모두 예비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제 친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가득한 새벽의 세차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들은 저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저희 차량을 강탈하려고 하기는커녕 외국인인 저희가 세차하는 법을 모를 거라 생각하셨는지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전문적인 세차 도구들을 가져와서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헬리크가 한국에서 20년이나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헬리크는 제게 노르웨이어를 사용하며 아저씨들의 호의적인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세차장의 아저씨들은 점점 더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전부 다 헬리크의 차량에 달라붙어 구석구석 꼼꼼히 세차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차피 곧 더러워질 예정인 바퀴까지 말이에요. 저는 한국인들의 호의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남에게 관심조차 없는 차가운 노르웨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은 제가 그렇게나 자부심 있어 하던 노르웨이를 훨씬 능가했거든요. 헬리크가 한국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저를 보고 비웃던 이유도 바로 한국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따뜻한 국가였기 때문인 것이었죠. 또한 한국이 밤에도 엄청나게 안전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밀도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고 그렇기에 한국인 아저씨들이 새벽임에도 세차 등의 취미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리크의 부모님 집에 다시 돌아온 제게 헬리크의 아버지가 말을 거시더군요. 야콥, 이제는 한국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됐니? 물론 우리도 노르웨이를 사랑하지만 헬리크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고 나는 우리 가족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내게 말은 못해주겠다만 우리 가족은 노르웨이에서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었고 그러한 사고를 겪으며 나는 돈 많고 복지가 좋은 건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헬리크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오게 됐고 역시나 한국은 몹시 안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였지.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심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노르웨이를 보렴. 노르웨이도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지만 국가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사람들도 차갑게 변했거든.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성장해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마 한국인들의 이런 마음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 완전히 반하게 된 저는 배관공 직업을 살려서 한국에서 일해보기로 했죠. 한국은 무척이나 뛰어난 배관 기술을 가진 국가지만 현재 인력난이 심해서 숙련된 한국인 배관공 대신 기술 수준도 조악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중국계 아마추어 배관공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노르웨이에서 꽤나 숙련된 배관공으로 이름 날렸던 저라면 따뜻한 한국인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어쩌면 헬리크의 아내처럼 예쁜 한국인 아내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국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노르웨이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소피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아시아는 지저분하고 사기가 판치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멍청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첫 혼자 여행을 떠난 중국은 제게 최악의 경험만을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시아 국가라면 정말 학을 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다녀온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아시아가 아닌 중국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제가 20살 때 중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는 바로 생각과 꿈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로 향하기로 했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을 선택하기로 했죠. 중국은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땅도 굉장히 넓은 국가였기에 이곳을 혼자 여행하게 된다면 생각을 충분히 넓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방문한 중국에서 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여자인 저 혼자서 여행하기에 엄청나게 힘든 곳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독일의 60년대 수준만도 못한지 여자인 제게 끊임없이 성희롱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기라도 하면 십수명의 중국인들이 저를 일제히 뚫어져라 쳐다봤죠. 즉, 건너편에 앉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의자에 앉은 중국인들도 몸을 돌려가며 저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부담스러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봐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길거리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았는데 혼란을 틈타 저를 만지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건 바로 사기였어요. 이들은 외국인인 저만 보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려 했거든요. 한 번은 중국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착하게 생겨서 사기라고는 전혀 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제게 현지인 가격의 최소 5배부터 불렀고, 그렇기에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식당 주인의 정직성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다른 중국인들이 돈 내는 모습을 보니 정가만을 받는 듯 했죠. 어쨌든 저는 유명한 중국 요리인 민물가재 요리를 시켰는데요. 가격표를 보니 중국 물가치고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았지만 나름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민물가재 요리 하나만 시켰는데도 다른 요리들이 한 상 가득 나오더군요. 중국인 주인 아주머니는 인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시며 식사를 권했고, 심지어 짜차이 같은 기본 반찬을 다 먹자 말없이 리필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친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친절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배가 불렀지만 아주머니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최대한 음식을 해치웠어요. 그렇게 중국 요리를 다 먹고 친절했던 중국인 아주머니께 팁이라도 드릴 생각으로 계산대로 갔는데 저는 계산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값이 30만 원이 넘게 청구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이 금액이면 거의 그 당시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쯤 되는 큰돈이었고, 아까 제가 봤던 민물가재 요리의 가격과도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슨 일이 닥쳐왔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다급히 번역기 앱을 켜서 계산서를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전했죠. 그러나 아주머니는 가재 요리와 함께 나온 다른 요리까지 전부 먹었으니 돈을 전부 내야 하고, 민물가재의 가격도 마리당 가격이었다며 메뉴판 우측 하단 구석지에 조그맣게 적힌 마리당 가격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자신이 임의대로 준 짜차이 리필도 유료였다며 이 가격이 맞다고 말하더군요. 독일에도 유료 식전빵 등의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그건 앉기 전에 미리 세팅되어 있기에 유료인 것을 인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주인은 제가 주문한 메인 요리와 함께 다른 요리들을 동시에 내온 것을 보아 이건 의도가 너무도 다분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20살이라 돈도 없었고 이 돈을 전부 낸다면 곧바로 귀국해야 했기에 더욱 절박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에 응할 수는 없다며 돈이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나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아주머니는 완전히 돌변하더니 주방에서 중식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모르기에 그녀가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눈을 보니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중국인 아저씨가 번역기를 내밀더군요. 제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던 그 아저씨의 번역기에는 음식값을 자신이 내줄 테니 대가로 자신과 연애를 해달라는 희롱적인 영어가 번역되어 있었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중국에 완전히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중국인 아주머니가 두려워서 억지로 돈을 내야 했고, 돈이 떨어진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국이 이 정도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라면 치를 떨게 된 것이죠. 학교의 아시아 유학생 친구들과도 안 어울리려고 애써 무시할 정도였으니 중국이 제게 어떤 감정을 안겨줬는지 대충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러다 저는 뜬금없게도 한국인 유학생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곁을 안 주려고 해도 이 친구는 엄청나게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니 한국인들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처럼 사기를 치기는커녕 오히려 앞에서보다 뒤에서 더욱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중국 때문에 아시아 국가를 너무 일반화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들은 몹시도 특별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를 졸업했고 취직을 하기 전 그동안의 바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한국이었죠. 뭔가 한국은 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부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그렇게나 불러댔던 것을 기억했고 저도 모르게 전라도 여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비행으로 허기졌던 저는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죠. 하지만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중국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식당 주인처럼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너무도 불친절했거든요. 그녀는 저를 힐끔 보더니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고 TV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식당이라 그런지 메뉴판에 영어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적혀 있었기에 저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메뉴인 생선 모듬 요리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주문을 하는 저를 슬쩍 보시고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건 독일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여겨지기에 저는 뭔가 기분도 나쁘고 할머니가 주문을 제대로 받긴 하신 건가 싶어 걱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국인 할머니가 내온 음식들을 보자마자 저는 한국도 중국과 똑같구나 싶어 분노해버렸죠. 왜냐하면 생선 모듬 요리와 더불어 생선보다도 비싸 보이는 찌개와 10개는 넘는 밑반찬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생선 요리 외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솔직히 이 요리들 중에 생선 요리가 가장 떨어져 보일 정도로 할머니의 밑반찬들과 찌개의 퀄리티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추가적으로 해온 요리인 돼지고기 요리와 꽃게 요리, 해산물 요리 등은 아무리 봐도 무료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참고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할머니, 이 밑반찬들은 유료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더 먹어. 할머니가 가격 언급을 꺼리시는 걸 보니 뭔가 캥기시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다니 한국은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건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배기는 수준 높은 음식들이었기에 저는 알고도 속아주기로 했어요. 역시나 음식들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쌀밥이 꽤나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런 엄청난 반찬들을 쌀밥에 곁들여 먹으니 조화가 엄청나더군요. 저는 정말 10분도 안 돼서 밥 한 공기를 비웠고 추가적인 밥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밥 한 공기와 정체불명의 음료수 하나를 내오셨는데 그건 바로 막걸리였어요. 저는 독일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가져온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통주는 한식에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죠. 하지만 뭔가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할 사업가가 뭔가를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제게 막걸리를 판매하기 위해 제가 주문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가져온 것일 텐데 이렇게 호의를 가장한 사기를 대놓고 쳐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역시나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막걸리와 함께 2차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저는 제가 점점 이 할머니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제가 다 먹은 밑반찬들을 말없이 들고 가셔서 계속해서 리필해 오셨거든요. 중국에서는 그저 기본적인 밑반찬 리필도 돈을 받았는데 한국에 이런 엄청난 요리를 공짜로 리필해 줄 리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계속해서 반찬들을 리필해 오셨고 저는 할머니가 제게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고 이러시나 싶어서 이제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도 강제로 먹으라고 윽박을 질렀고 저는 할머니의 이런 태도에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사업가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강요까지 해가면서 사기를 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제 한국인 친구들에 대한 좋은 기억만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나 철벽을 쳤는데도 먼저 다가와주고 호의를 베풀어준 한국인 친구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고 그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셈치고 그냥 한국인 할머니께 사기를 당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더 먹으라는 할머니의 외침을 뒤로 한 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8,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밥 한 공기와 막걸리만 추가해도 10,000원이 넘게 청구되어 있어야 정상일 테고 제가 그동안 먹었던 다른 반찬들과 리필 비용까지 합친다면 10만 원 정도는 내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잘 먹는 모습이 꼭 손녀를 보는 것 같다며 막걸리와 추가 밥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선 백반 가격 8,000원만을 받다니 저는 할머니께 밑반찬 비용과 리필 비용 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머니의 반응에 더한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게 뭔 소리야? 어떤 사기꾼 놈이 반찬에 돈을 받아? 한국에서 그랬다고? 내가 돈을 다시 받아줄 테니 당장 앞장서봐. 할머니의 반응에 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요식업도 나름의 사업인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손님에게 한없이 베풀기만 해서야 대체 남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독일과 중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경험만을 한 채로 좋은 기억만 안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잡힌 면접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인들에게 느낀 제 감정을 솔직히 말했고 결국 원하던 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죠. 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눈앞에 이득만 보는 게 아닌 손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베풀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라고 덧붙였죠. 식당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을 잡은 셈이고 그 단골 손님은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을 몰고 올 테니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건 제 한국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 저는 한국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은 엄청난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 말을 듣고 생각에도 없던 한국 여행에 도전한 친구들도 많고 한국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낀 이들은 또 다른 단골 손님이 되어 한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어쨌든 회사 측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이해했는지 저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원하던 기업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한국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입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한국의 단골 손님인 저는 한국에 재방문해서 또 다른 추억들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식당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환대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한 프랑스 승무원은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해주는 동료들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자신이 한국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한국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셀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국 승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승무원 일을 시작하자마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배정받은 노선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행하는 노선이었고 비행기 좌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정도를 버티다 못해 승무원을 그만두려던 찰나 항공 노선이 조정되었는데요. 그렇게 한국을 거치는 새로운 근무표를 받게 된 요즘 저는 친구들에게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일같이 웃으며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일단 저는 원래부터 일본과 중국에 흥미가 있었기에 처음 받았던 제 근무표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강대국이고 일본인들은 매너 좋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기에 근무가 수월하겠거니 싶었죠. 제 노선을 본 선배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힘내라는 듯 어깨를 토닥여주고 갔으나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 첫 비행인 일본 비행이 끝나자마자 선배들의 행동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매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넘어졌는데도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무릎을 닦으라며 손수건도 건네줬죠. 그러나 문제는 비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항공사에서 저에 대한 민원이 수십 통이나 왔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게 전산오류거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을 마쳤거든요. 그러나 일본인들의 민원 내용을 읽어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승무원이 넘어지는 척하며 자신의 속옷을 보여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탄 비행기인데 너무 민망했네요. 여승무원이 너무 소란스러워 잠을 통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이네요. 여승무원이 제 손수건을 훔쳐갔습니다. 제가 달라고 사정해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무시하네요. 서비스가 최악입니다. 이들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까지 제게 민원을 걸었고 심지어 제게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손수건을 건네준 일본인 남성마저 이런 글을 작성하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저는 분명 손수건을 곧바로 돌려줬는데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손수건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했다는 허위적인 글을 작성한 걸까요? 나중에 동료에게 하소연하니 일본인 승객이 주는 건 거절을 3번 이상 한 후에야 비로소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즉, 애초에 그 남성은 제게 손수건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웃는 얼굴에 뒤만 돌아서면 칼을 꽂는 일본인들을 1년이나 경험한 저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이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진상이었기에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민원은 넣지 않았으나 저를 정말 피말리게 했거든요. 저기요, 제 아이가 기내에서 소변을 봤으니 빨리 치워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리고 부모라면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부끄러워해야 정상이지만 중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도 이상하리만큼 당당했거든요. 하지만 오줌을 치워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는 사라지지가 않았고 이에 다른 중국 승객들은 정말 1분마다 한 번꼴로 호출 버튼을 눌러대며 냄새 좀 없애라고 항의하더군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1분에 한 번 호출 버튼을 누르다니 정말 호출 버튼이 고장나지 않은 게 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이 아닌 다른 승객들은 오히려 냄새보다 중국인들의 만행에 더 불편해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는 겨우 최악의 비행을 마치게 됐고 승객들이 전부 내린 뒤 악취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중국인 승객이 앉았던 좌석 주머니에서 아이의 대변이 들어있는 기저귀가 나왔고 냄새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건은 그저 새발의 피였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탄 비행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공짜 요구였죠. 저희 가족이 기내식을 좋아하는데 10개만 더 챙겨주세요. 기념품 3개만 더 주세요.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허리디스크 환자인데 좌석이 불편하니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중국인들 덕분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들은 늘 돈 없는 공짜 요구를 해댔고 거절이라도 하는 순간 무지막지한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중국 같은 대국이 있기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야. 중국인이 없었으면 파리만 날렸을 항공사 주제에 감히 내 요구를 거절해? 이래서 소국 출신 놈들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저는 매일같이 욕을 먹어야 했고 중국인들의 극악무도한 욕설은 몇 번을 들어도 통 적응이 안 됐죠. 그렇게 제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정신과 약도 더 이상 안 통해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노선 조정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한국 중심의 노선을 배정받은 제게 선배들은 저번과 똑같이 어깨를 토닥여주더군요. 중국행 노선을 받았을 때는 고생하겠구나의 토닥임이었다면 한국행 노선을 받은 후에는 고생했어. 이제 살만하겠구나의 느낌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 노선이 승무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선호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사랑받고 특별 대우까지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겪은 제게 한국은 별다른 기대가 안 들더라고요.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는 동북아 문화권으로 묶이는 나라이기에 문화도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저 요즘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프랑스에서는 어디서든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 한국에 가서 오리지널 한식에 도전하고 오겠다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동료 승무원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저 한국인들에게 말 한 번이라도 걸어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궁금했던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승무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저였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국을 한 번만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또한 어김없이 호출벨을 눌렀고 저는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하고 실망한 채 그에게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기내식이 사라졌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고 저는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한국인이 화장실을 간 틈에 옆에 중국인이 기내식을 훔쳐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뻔뻔하게도 그 중국인은 음식을 훔쳐먹고도 안 먹은 척 연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에 대한 분노도 잠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기내식에 여유분이 없었고 한국인 승객은 중국인 때문에 굶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사과라도 받아야 분이 풀릴 테지만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중국인의 가방에서 한국인 승객에게 배정된 기내식 물과 쿠키까지 나왔음에도 중국인은 끝까지 발뺌했고 한국인 승객에게 사과해달라는 제 말에 갑자기 제 따귀를 때리며 격렬히 반응했거든요. 소국 출신인 너 따위가 감히 중국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그러더니 그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중국어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외침을 들은 중국인처럼 보이는 다른 승객들은 제게 물건을 던지며 중국어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그는 논리로 안 되니 다른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객이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가장 화가 날 사람은 끼니를 굶게 된 이 한국인 승객이었지만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중국인에게 뺨을 맞은 저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난동을 부리는 중국인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기내식을 훔쳐먹은 건 괜찮은데 승무원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사과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렇게 기세 좋던 중국 남성은 앉은 키만 봐도 그보다 2배는 크고 어깨도 2배는 넓은 한국인 승객에게 겁을 먹었는지 제게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 속이 좁은 중국인은 자신이 사과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는지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사과를 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중국과 일본만 다니던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인 승객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포장된 기내식을 조금씩 나눠서 기내식을 도둑맞은 남성에게 건네줬고 어떤 한국인은 제게 연고등을 건네주며 난데없이 따귀를 맞은 저를 달래줬거든요. 일본인들이었다면 이런 소란 하나 중재 못했다며 제게 민원을 걸었을 게 분명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호의를 받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엄청나게 빠르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이들은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면 자신의 짐을 내리는 김에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함께 내려주고 질서를 유지한 채 차례차례 밖으로 나갔죠. 재밌는 건 이들은 짐 내리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도 않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짐과 함께 상대방의 짐까지 내려줬다는 겁니다. 또한 노약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이들은 자신의 짐을 진작에 내렸어도 꼭 노약자의 짐까지 내려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이 경우에도 노약자에게 짐을 내려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짐을 내려준 뒤 슬쩍 건네주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탄 비행기에서는 힘이 약한 노약자들도 금방 짐을 내릴 수 있으니 빠르고 질서 있게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실수로 자신의 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내렸을 경우 남 좋은 일은 하기 싫다는 듯 그대로 다시 올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며 어떻게든 먼저 나가려고 서로 뒤엉켜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고 가끔은 자신이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니 마땅히 승무원이 짐을 내리라며 갑질을 해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일본인들은 노약자를 전혀 대우해주지 않아서 힘이 없는 노약자의 짐을 승무원이 대신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이 승무원들 사이에서 왜 인기가 많은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윽고 저는 한국인들은 승무원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도 한국인들을 엄청나게 선호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언제 한 번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프랑스 부부가 아이와 함께 탑승했는데 아이가 엄청나게 울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육아 초보인 것처럼 보이는 프랑스 부부는 아이를 달랜다고 달랬지만 쉽지 않았고 너무나도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최대한 그들을 도우려 했으나 아이를 돌봐본 적이 없는 저였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가량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 때문에 승객들의 신경이 예민해지던 찰나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성이 김 씨였으므로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는
프랑스 부부에게 다가가서 영어를 사용하며 아이를 자신이 안아봐도 되겠냐고 묻더니 아이를 넘겨받고 한국어 노래를 불러주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르고 달래봐도 먹을 것을 줘봐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기만 했지만 아이는 이 한국인 아저씨의 능숙한 손길에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잠에 빠져들더군요. 그리고 마치 부모가 바뀌어버린 듯 도저히 한국인 아저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프랑스 부부는 무척이나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아이를 넘겨받으셨는데요. 그리고 한국인 할머니의 손에 넘겨진 아이는 이제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거의 기절한 듯 잠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나 능숙했던 아저씨보다도 한수위셨고 프랑스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하더군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아이를 얼마나 많이 다뤄본 것인지 이들의 행동만 봐도 한국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프랑스 승객들은 뭔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났는지 계속 궁시렁대며 민원벨을 울리곤 했거든요. 자국 사람 일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타국의 부부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짜증 한번 내는 법 없이 잠을 청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한국인들에게 아이 울음소리는 그저 백색 소음쯤으로 여겨지며 한국은 아이에게 한없이 관대한 국가인 듯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자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박애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늘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역시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다른 승무원 동료들처럼 완전한 한국 팬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매너에 감동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성이 완전히 돌변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엄마, 도대체 한국 같은 후진국을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에 가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한국에 간 그녀는 한국 도착 3초 만에 눈물을 쏟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을 왜 싫어하게 된 것이며 또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인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국과 인연이 깊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의 사업차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고 제겐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스페인과는 완전히 달랐던 도시 분위기와 미관도 굉장히 신기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그리워했답니다. 아무래도 제겐 스페인보다 한국이 더 잘 맞는 국가인 듯했죠. 눈만 감으면 한국이 생각났던 저는 다니던 대학교까지 그만두고 한국으로 유학 간 뒤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처럼 그때의 한국 여행을 지금도 그리워하시는 부모님께서도 그 당시 한국은 물가도 싸고 집값을 보니 스페인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았으니 그랬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스페인보다 훨씬 잘 나가는 국가가 됐고 한국의 물가와 월세는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그러던 중 알게 된 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현재 스페인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중국 유학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중국인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중국의 물가나 월세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기술이나 인프라, 그리고 교육 수준도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능가했다며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중국으로 간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때의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긴 했지만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그럴싸한 랜드마크 건물이 있긴 했지만 그건 그저 보여주기식 건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럴듯한 건물의 주위에는 다 낡아빠진 인프라만이 가득했고 애초에 거리의 중국인들을 봐도 이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 명 있어도 좁은 방에 4명 이상이 끼어서 살았고 이건 한국의 20년 전 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저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중국 탈출을 준비했으나 중국을 벗어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잊은 채 그래도 이 정도면 한국 따위는 진작에 넘어섰고 미국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 이런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에 저도 점점 세뇌당해 갔거든요. 제가 중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을 때도 비위생적인 중국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을 때도 그리고 시민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인들에게 계속해서 버스줄 새치기를 당해서 수업에 지각했을 때도 중국인 친구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죠. 그래도 중국이라서 이 정도지. 한국이었으면 훨씬 호되게 당했을걸? 한국인들은 음식도 손으로 먹고 도둑이 하도 많아서 가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닌다더라. 넌 중국에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심지어 해외 경험이 많은 저명한 중국 교수들조차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또한 제가 원래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다고 밝히니 중국인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급변했거든요. 너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속아버렸구나. 나탈리아, 정신 차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한국은 낙후된 건물에 사람들은 가난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있어. 왜 그런 후진국에 가려고 하는 거야?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려고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는 무척이나 심했기에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은 한국은 문화도둑국이니 가난한 후진국이냐며 비하해댔지만 막상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그 누구보다 잘 챙겨보고 K-팝 관련 굿즈들을 몸에 도배하다시피 착용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저는 이들이 대체 한국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혼란을 느끼기도 했죠. 결국 중국인들의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저는 점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중국의 끔찍한 화장실도 그저 그래, 중국 같은 선진국이니 이 정도지 한국이었으면 상상조차 하기 싫어 라며 적응해버렸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중국인을 봐도 아마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대변을 볼 거야. 선진국인 중국에서 공부하게 되어 기뻐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 바빴어요. 저도 모르게 중국인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 세뇌당한 채 중국 대학교 졸업을 앞두게 됐고 그 즈음에 부모님은 한국이 너무 그립다며 한국 여행을 가자고 연락해 오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한국은 후진국이고 가난한 국가예요. 거길 도대체 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차라리 중국에 오시는 건 어때요? 그러자 부모님은 완전히 변해버린 제 모습에 황당해하시며 이미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완료했으니 한국부터 들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억지로 가게 된 한국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며 시민의식도 중국에 못 따라온다며 범죄 소굴이라며 비하해댔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지상낙원이었거든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각종 쓰레기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쓰레기는커녕 그 흔하다는 반려견의 배설물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항상 들고 다니며 반려견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늘 봉투와 휴지를 들고 다니며 매너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6차선이든 8차선이든 당연하다는 듯이 무단횡단을 해대서 엄청난 혼란과 난장판을 만들고 다니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새벽에도 반드시 신호를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한국의 길거리가 깨끗했던 것이고 늘 질서정연하게 보였던 거였죠. 사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우가 심하긴 하지만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차가 없으면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이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새벽길에서도
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더군요. 제가 어렸을 때 방문한 한국에서 한국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늘 책임감 있게 일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했는데요. 이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주다니 저와 부모님은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졸업을 앞둔 학생이고 석사 진학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며 제 진로에 대해 더욱 탐색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한 한국의 예쁜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는 저대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금 유명하다 싶은 사이트들은 죄다 막아놨고 언론도 전부 통제되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과 미국 등의 나라를 욕하고 중국 정부만 찬양하는 글투성이었거든요. 또한 인터넷 검열 때문에 논문 검색도 엄청나게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공공의 적이었고 한국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선진국이자 전 세계 중진국들에게 기적의 국가라며 우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한국 IP로는 제가 보고 싶은 논문을 전부 찾아볼 수 있었기에 저는 뭔가 더 큰 세상에 나온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폐쇄적이고 세뇌되어 있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이런 천국 같은 나라를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가난한 후진국이자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카페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낸 후 부모님이 다른 카페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카페에서 이번에는 논문 검색 대신 부모님께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바로 앞에 있는 닭갈비집에 가서 저녁 식사까지 했죠. 닭갈비는 정말 환상적이었고 닭갈비 양념에 밥과 치즈를 볶아서 먹는 한국식 볶음밥도 어찌나 맛있던지 저희 모두 한국인들의 놀라운 음식 아이디어에 소름까지 끼쳤던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첫 번째로 들렸던 카페에서 노트북 가방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보다가 부모님의 재촉에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깜빡하고 노트북 가방을 못 챙긴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노트북에 들어있는 학술 관련 중요한 자료가 한둘이 아닌데 한번 잃어버린 노트북은 다시는 못 찾을 게 너무도 뻔했죠. 중국에서는 멀쩡한 노트북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쳐가고 그건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과 중국에서 살아본 저로서는 제가 한국에서 한 행동은 그냥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대놓고 준 수준의 바보짓이었다는 걸 곧바로 깨닫게 되었죠. 부모님마저도 노트북은 있고 한국 여행에만 집중하자며 위로해 주실 정도였으니 저희는 노트북을 다시 찾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혹시 몰라 가본 카페에서 카페 직원이 제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노트북을 두고 간 뒤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오갔을 텐데도 어떻게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들의 완벽한 시민의식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은 CCTV가 있어도 훔쳐가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거죠. 결국 일주일간 가족여행을 마치며 현실을 마주했던 저는 중국에 세뇌당하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낸 뒤 저 혼자 한 달간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한 달 동안 한국은 제가 그리워했던 20년 전의 친절과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한국의 경제는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사방의 높은 건물과 선진적인 인프라로 가득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결국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논문의 수준과 정보의 개방성만 봐도 이곳에서 공부하는 게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를 훨씬 더 발전시켜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지금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4명 이상 모여 사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널찍한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지 여러 여가 활동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두 나라의 경제 격차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건물만 세우면 뭐하나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열등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 같은 초일류 국가들에만 경쟁의식을 느끼고 더 분발하려고 하더군요. 한국은 그야말로 수준이 달랐던 것이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충격을 받고 말았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리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둘째이자 장남인데 저희 가족에게는 다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형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과도할 정도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모님 두 분 다 사업가시고 꽤나 성공하신 분들이라 저는 집안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죠. 모든 일은 부모님께서 고용하신 가정부들이 도맡아 했고 제 삶은 늘 놀고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적도 해볼 생각도 없었죠. 그리고 부모님 또한 먼저 간 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신지 늘 제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안전하게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고도비만에 심각한 골초,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온갖 안 좋은 합병증을 전부 달고 살았죠.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옆집의 한국인 성호 아저씨였습니다. 성호 아저씨는 미국으로 혼자 이주해와서 자수성가를 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서 저희 집에 놀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와 아버지께 잔소리를 해댔죠. 자네, 리암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건가? 자네 심정은 알겠지만 리암의 남은 인생도 존중해야 할 거 아닌가? 저는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한 삶이 행복한데 쟤까짓게 뭐라고 감히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둔단 말인가요? 하지만 성호 아저씨의 설득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아저씨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년 동안 일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버지께 맹렬히 반항했으나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완고하셨고 결국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울부짖으며 성호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공장이 있는 볼티모어 외곽의 공업단지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기숙생활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중국인 룸메이트와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솔직히 첫 일주일은 편했어요. 그와 저는 비슷한 성격을 가졌거든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는 그대로 침대 밑에 버린다거나 멀쩡한 변기를 두고 하수구 구멍에 대충 소변을 본다거나 하는 습관부터 청소는 당연히 안 하고 절대로 씻지를 않아서 보급받은 비누와 칫솔에는 곰팡이가 가득 폈고 샴푸와 세면대에도 먼지가 뽀얗게 올라왔죠. 저는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치워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치울 사람이 없는 기숙사 방은 점차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 변기는 대변으로 막힌 지 오래에 이제는 대변이 역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고 방에는 담배 찌든 내와 음식물이 썩는 냄새로 가득해서 머리가 아파졌죠. 중국인 룸메는 공중 화장실 가기가 귀찮았는지 이 꽉 막힌 변기에 어떻게든 계속 대변을 보는 것 같던데 더러움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저조차도 중국인의 지저분함에는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인 룸메의 단점에 눈을 뜨니 이제는 그에 대한 안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누구와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새벽에도 통화를 했고 이어폰도 안 끼고 밤새도록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저도 잠을 못 자게 됐죠. 그는 새벽까지 영화를 본 탓에 근무 시간에 졸기 일쑤였고 저도 그 중국인 룸메 때문에 근무 시간에 졸려서 통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밤중에 통화를 하기라도 하는 날엔 그는 씩씩대며 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노래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는 보복을 가했고 중국어로 혼자 궁시렁대기도 하더군요. 저는 중국어를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제 욕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가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놈이라고 소문이 났기에 저는 그에게 찍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근무 태만으로 해고당하고 말았는데요. 근무 시간에 계속해서 졸기만 하던 그였기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 상태를 확인하러 온 관리인은 이런 돼지우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며 안 그래도 빈 호실이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방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저는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새 방이었거든요. 방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침구 상태도 완전히 새 것인 걸로 보아 저는 독실을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엄청난 소름이 돋고 말았는데요. 제가 어질러 놓고 나갔던 방이 퇴근 후에 보니 원상태로 복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귀신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도저히 이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어떤 동양인 한 명이 나오더군요. 자신은 한국인이고 이름은 한수라고 소개한 이 친구는 휴가를 갔다가 오늘 복귀했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방을 너무 깨끗이 쓴 까닭에 아무도 살지 않는 방인 줄 오해한 모양이었죠. 그는 화장실 바닥에 노란 오줌 자국이 엉겨붙어 있고 방에는 신발 자국으로 가득해서 대청소를 했다며 씩 웃어 보였는데요. 저는 순간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다들 소변은 하수구 물구멍에 싸고 대변만 변기에 싸지 않나요? 그리고 바닥은 원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중국인 룸메랑 살 때와 제 집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자 한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래? 나는 미국 가정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이 기숙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 어쩌면 사장님이 한국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기숙사 규정은 실내에서는 맨발에 소변도 변기에 보는 거니까 이해해줘. 저는 한수의 훌륭한 인품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수고비를 준 것도 아닌데 남이 더럽힌 것을 어떻게 자신이 치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가 더럽힌 것을 치우는 것도 지저분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러나 한수의 사람 좋은 미소 뒤에는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한수는 지독한 독종이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고 말았거든요. 한수는 알람을 단 한 개만 맞춰놓고도 기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인 룸메와 함께 살 때는 30초마다 한 번꼴로 알람이 울렸는데 저희 둘 다 1분마다 울리는 알람을 수십 개나 맞춰놨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못 일어나서 거의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한 번의 알람, 그것도 멜로디의 도입부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샤워와 이불 개기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도대체 어차피 출근하면 더러워질 거고 퇴근하면 이불을 다시 펴야 하는데 왜 그런 수고를 감수하는 건지 저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씻지 않고 출근하기에 그처럼 빨리 일어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한수가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저는 춥고 시끄러워서 기상할 수밖에 없었고 출근 전에 딱히 할 게 없어서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안 씻어서 피부병 투성이었던 제 피부는 점점 깨끗해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별명이 수도승일 정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마저도 알람시계 3개는 구비해 두시는데 어떻게 이 한국인 녀석은 마치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깨어있던 것처럼 로봇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은 원래 다 이런 건가 싶어 두려움마저 느꼈죠. 그러나 저는 사내 동료들에게 한수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 경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문은 한수가 식사만 하면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꽤나 더러운 편이긴 하지만 제 주위에 꽤나 깔끔을 떤다 싶은 미국 친구들만 봐도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하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수는 도대체 하루에 양치를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에 대한 기이한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인가 싶어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그는 하루에 양치만 최소 3번에 샤워를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더군요. 저보고 좀 씻으라며 매일같이 핀잔을 주시던 부지런한 아버지마저 샤워는 3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한 건데 한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저는 이후로 한수의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괜히 제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인 건가 싶어서 긴장했고 결국 눈치가 보여서 한수만큼은 아니지만 수도승같이 부지런한 아버지보다도 자주 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조차 못 고친 제 악습관을 한수가 고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행은 세탁기를 돌릴 때도 어김없었거든요. 한수는 세탁기를 돌릴 때 흰옷과 색깔 있는 옷, 그리고 속옷 등을 전부 분리해서 돌렸는데요. 그리고 빨랫감이 얼마 쌓여있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난다며 바로바로 세탁기를 돌려버리더군요. 제 미국인 친구들은
세탁기에 옷들이 꽉 차게 들어갈 때까지 모아뒀다가 세탁기를 돌리고 속옷과 흰옷, 심지어 신발까지 전부 넣고 돌리기에 한수의 이런 세탁기 사용 모습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룸메는 신발뿐만 아니라 베개, 가방, 심지어 자신이 쓰던 피와 고름이 잔뜩 묻어있는 붕대까지 재활용하겠다며 세탁기에 넣어댔는데 그는 마치 세탁기를 뭐든지 세탁해주는 마법의 기구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수는 독종 같은 모습으로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수는 식사 후에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곧바로 설거지했는데요. 제가 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 독종이냐고 물어보니 한수는 한국인들은 원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룬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대답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가정부조차 어느 정도의 설거지는 미루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조금의 나태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보여서 한수처럼 생활하게 되더군요. 규칙적인 청소, 주말 운동 등 눈치가 보여서 따라하게 된 그의 생활 습관은 처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어느새 제게 익숙해지더군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한수와 함께 살더니 드디어 미쳐버렸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을 때쯤 제 피부병은 전부 사라져 있고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살도 20kg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 하나만 따라했을 뿐인데 돈을 그렇게나 쏟아도 고쳐지지 않던 체중과 피부가 엄청나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부지런해지고 싶다고 부지런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한수는 조금 고민하더니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글쎄, 나는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 나는 한국에서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 꽤나 대가족이지. 조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열심히 사셨고 그야말로 젊음을 일과 자식 교육에만 전부 투자하셨다고 해. 당연히 쉬는 날과 주말을 전부 반납하고 일만 하셨고 결국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젊음을 희생하셨기에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도 조부모님과 똑같이 일과 자식 교육에만 힘쓰셨거든. 그렇게 여러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믿기지 않는 성실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결과 가난했던 한국은 드디어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 부지런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적어도 우리는 주말과 휴일마다 쉴 수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다며 씻기 싫다며 한국에 가기 싫다며 매일같이 부모님께 투정만 부렸지만 한국인들은 각 세대끼리 끈끈한 교감을 이루고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멋진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수의 말을 들은 저는 그렇게나 싫어하던 성우 아저씨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원래부터 부자 출신이라 도전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친구인 성우 아저씨는 그저 성실함과 노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실함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바뀌게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저씨는 저를 위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저는 한국인들처럼 남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성우 아저씨 밑에서 3년간 더 일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일을 배워서 저도 저만의 아이디어로 사업체를 꾸려보고 싶거든요. 혹시 아나요? 과거의 저처럼 나태함에 파묻혀 죽어가는 사람을 한국인처럼 변화한 제가 구원할지 말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을 만난 뒤 인생이 바뀐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